제국의 기억 속에서 어떤 이름은 정복으로 빛나고 어떤 이름은 스스로의 무게로 사라집니다. 수양제의 이름은 이 두 가지 범주에 쉽게 속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권력이 통치가 아닌 행정적 욕망이 될 때 커지는 그림자입니다. 604년과 618년 사이에 수천만 명의 신하와 수십 년간 축적된 곡창지대를 아우르는 지도 위에서 수나라의 두 번째 황제는 국가기구를 쾌락의 도구로, 육체의 달력으로, 번영이 아닌 그 자신의 손으로 조심스럽게 파낸 시면을 향해 흘러가는 의식의 강으로 바꾸었습니다. 공식 연대기인 수서수의슈와 수세기 후의 자치통감 지즈통젠은 병적인 호기심이 아닌 경악의 시선으로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궁정 음모에 단련된 서기들조차 차마 말할 수 없는 일들을 기록하기로 선택했는데 마치 침묵이 또 다른 형태의 공모가 될 것임을 이해한 듯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경악에서 출발하여 우리 자신의 현대적인 질문들과 결합합니다. 군주의 사적인 친밀감이 공공정책이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재정의 산술이 욕망의 산술에 굴복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겉으로는 양제는 안정에 의해 유리한 왕국을 물려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안전한 길, 곡물 비축량, 검소했던 아버지의 통치로 다듬어진 관료제. 그러나 그런 권력은 또한 유혹입니다. 회계 장부의 순종을 사람들의 순종과 혼동하려는 유혹. 여기에 양제의 첫 번째 오류가 있습니다. 지도, 궁정, 궁궐, 그리고 사람들의 몸이 같은 명령에 복종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사료들은 한결같이 같은 어조를 보입니다. 초기의 양제는 위장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는 단 한 명의 아내에게 헌신하고 지출에 절제하며 의식에 충실한 덕 있는 왕자의 가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절제를 정치적 지혜의 첫 번째 형태로 간주하는 문화에서 유용한 가면이었습니다. 그 가면을 통해 이것은 반복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과 대신들의 심리를 조종하며 의심을 심고 어머니를 형제에게 대항하도록 부추기고 검소를 과시용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의례를 숭배하는 제국에서 의례가 냉소주의를 위한 최고의 구실이 될 수 있음을 이미 직감했습니다. 미덕의 언어를 구사하는 냉소주의자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과도함의 나열이 아니라 기계의 해부학입니다. 양제의 특이한 점은 그가 욕망했다는 것. 모든 사람은 욕망합니다. 이 아니라 욕망이 규제되고 예산화되고 주홍색 잉크로 제본될 수 있는 것처럼 통치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현대적인 말로 하자면 생체 권력, 바이오 파워입니다. 시민도 아내도 하인도 아닌 새로운 행정 범주인 쾌락 인구에게 옷을 입히기 위해 몸을 선택하고 분류하고 일정을 정하고 음력 주기를 계산하고 비단에 세금을 매기는 손으로서의 국가. 다른 왕들이 침실과 왕후거법 속에 자신의 악덕을 숨겼던 반면 양제는 이를 사무실, 창고, 회계, 인구조사, 그리고 제재를 갖춘 국가정책의 반열에 올렸습니다. 친밀감은 통계가 되었습니다. 침대는 곡창이 되었습니다. 몰락의 깊이를 이해하려면 출발점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나라의 곡창은 한 백성을 60년간 먹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속의 약속이었고 모든 균형이 얼마나 연약한지 잊게 만드는 종류의 유산이었습니다. 궁정에는 홍수의 지리, 세금 징수의 핵심, 파종의 리듬을 아는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양제는 그 기반 위에서 자신의 쾌락기구를 건설했습니다. 진공 상태에서가 아니라 새로운 명령 아래 쌀과 곡물뿐만 아니라 몸과 침묵까지 움직이는 법을 배울 효율적인 행정체계 위에서 말입니다. 여기 그의 통치 초기의 행위가 있습니다. 가장 잘 작동했던 도구, 즉 관료제를 가져다가
신성 모독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입니다. 신성 모독이라는 말이 도덕주의적인 과장이 아닙니다. 제국 중국의 상징적인 세계에서 군주는 천명 타이안밍 아래 존재하며 우주적 질서가 인간적 질서에 반영되는 암묵적인 계약입니다. 사적인 과도함은 항상 위험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동맹을 방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제가 하는 일은 더 급진적입니다. 그는 그 계약을 다른 계약으로 대체했는데 그 신은 황제 자신이고 그 신전은 미궁으로 변한 궁궐입니다. 그곳의 벽화는 왕조의 위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기 위함이 아닌 흥분시키기 위한 장면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기둥들은 단지 지붕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숙고하며 살아가는 한 남자의 일상적인 연극성을 지탱했습니다. 모든 제국은 스스로에게 기원 설화를 들려줍니다. 양제 치아 수나라의 설화는 거울의 설화입니다. 그는 반사판, 증인, 비서, 자신의 활력을 기록할 의사, 밤을 계획할 관리, 새로 개통된 운하를 따라 자신의 함대를 끌 백군을 필요로 했습니다. 모든 폭군은 관객을 찾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제는 또한 기록을 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생활이 측정 가능하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마치 그렇게 함으로써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달의 징조로, 어떤 향수로, 어떤 옷감으로. 그것은 허영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역사학자들에게 한 왕국이 그 중심이 소용돌이가 되기로 결정할 때 어떻게 해체되는지 재구성할 소중한 지도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선정적인 연대기가 아니라 시스템의 부검처럼 전개됩니다. 우리는 한 왕자가 어떻게 덕을 연기하여 왕좌를 정복하는지, 어떻게 토목공학 운하 둑 바지선 이 쾌락공학으로 변모하는지, 어떻게 인장과 목록에 집착하는 행정부가 첩의 교체에 그 재능을 적용하는지, 어떻게 연금술적 의학과 수은 최음제가 망상을 키우면서 성능을 약속하는지, 어떻게 환관들의 감시가 교대 근무, 통행증, 소문으로 만들어진 철창 없는 감옥을 만들어내는지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이 모든 것이 재정을 탕진하고 농업을 해치며 가장 단순하고 파괴적인 외침으로 반란을 준비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우리 딸들을 돌려줘라. 국가 스캔들과 글로벌 인신매매 산업에 단련된 현대 독자에게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낯설지는 않을 것입니다. 양제의 새로움은 규모와 냉정함입니다. 그의 불길한 천재성은 본질적으로 지배의 의식이었던 것을 행정적 정상성으로 위장한 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각 에피소드를 읽어야 하는 어조입니다. 마치 기록 보관소에 들어가 예외가 아닌 일상을 발견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마침내 붕괴가 왔을 때 서류들은 질서정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마도 가장 불안한 이미지일 것입니다. 모든 서식이 올바르게 작성된 채로 무너지는 제국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계산된 왕위 등극에서 가면이 떨어지는 첫날 밤까지, 미궁 궁궐에서 굴욕의 통로가 된 다운하까지, 음력 달력에서 약속의 붉은 기록까지, 진료실에서 고문까지, 쌀세금에서 몸세금까지. 우리는 날짜별로만 나아가지 않고 심리적, 종교적, 경제적, 인류학적인 층위별로 나아갈 것입니다. 양제의 이야기는 자신의 충동에 압도당한 한 남자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그의 침실에 오염된 공기 속에서 숨쉬도록 강요된 사회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조심해서 걸으십시오. 이어지는 것은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권력이 스스로에게 사랑에 빠졌을 때 어떻게
모두의 피로 스스로를 기록하는지 보여주는 매뉴얼입니다. 수양제가 어떻게 왕좌를 차지했는지 이해하려면 그가 덕을 교활함과 혼동했던 솜씨를 관찰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젊은 진왕은 경건한 아들이자 모범적인 유교학자의 표본처럼 보였습니다. 습관에 절제하고 아내에게 헌신하며 부모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 의로움의 광택 아래에는 겉모습이 전부인 궁정에서 위장하는 것이 미리 통치하는 것임을 아는 지성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형인 양용은 사치와 첩들에 대한 사랑으로 아버지의 총애를 잃었고, 그 사이 아버지인 문제웬디는 새로 통일된 제국의 거대한 기계 속에서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틈새에서 젊은 양제는 순수의 이미지가 가장 수익성 높은 정치적 무기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연대기에 따르면 대신들이 그의 검소함을 칭찬하는 동안 왕자는 비밀 처소에 첩들을 숨겨두었습니다. 임신한 여인이 생기면 낙태를 강요했습니다. 그것은 무의미한 잔혹함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혼의 자식은 그의 부부 충실성이라는 외관을 무너뜨렸을 것이고, 그 외관이야말로 제국의 유산을 놓고 벌어지는 무대였습니다. 그렇게 그의 도덕적 변형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보존하기 위해 타인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능력 말입니다. 그에게 권력은 이미 자신의 승리 각본에 육체가 받쳐지는 연극 무대였습니다. 결정적인 한 수는 그가 어머니인 독고황후, 두구황후와 형제 사이에 의심의 독을 심었을 때 찾아왔습니다. 꾸며낸 음모와 예언 이야기로 그는 어머니에게 맏아들이 자신을 죽일 계획이라고 설득했습니다. 증거는 없었지만 궁정 정치에서는 암시가 증거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600년 말 양용은 태자 자리에서 폐위되어 유폐되었고, 미래의 황제인 양광, 이 태자 지위를 받았습니다. 수서는 그 순간을 관료적인 냉정함으로 묘사하지만 그 건조한 줄 뒤에는 가족 범죄가 숨어 있습니다. 그의 통치를 특징지을 첫 번째 배신 말입니다. 4년 후 운명은 섬뜩한 연극이 되었습니다. 문제 웬디는 인수궁 라린추공에서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기록들은 서로 다르지만 모두 그 공포에 일치합니다. 바로 그날 밤 양제는 아버지의 총애를 받던 진소의 첸 저위를 강제로 범하려 했습니다. 여인은 도망쳐 그 시도를 고발했습니다. 나이든 군주는 열과 분노 속에서 맏아들을 복권하고 이 사기꾼을 벌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왕자는 미리 경고를 받고 이미 범죄를 연습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속도로 행동했습니다. 그는 충성스러운 관리들을 체포하고 자신의 신복인 장흥에게 암묵적이고 조용한 명령을 보냈습니다. 황제를 질식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연대기에 따르면 아버지의 가슴이 으스러져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동이틀 무렵 왕자는 자연사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건한 죽음이라는 거짓말 위에 중세 아시아에서 가장 암울한 통치 중 하나가 시작되었습니다. 새 황제 양제는 애도의 그림자도 없이 왕좌에 올랐습니다. 그의 첫 조치는 아버지의 첩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조서가 아니라 욕망으로 그들을 처소로 불렀습니다. 이 행위는 근친 상간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여자들을 소유하는 것은 그의 유산을 삼키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어서 그는 폐위된 양용과 그의 죄의 근원을 상기시킬 수 있는 모든 친척들을 처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1년도 채 되지 않아 황실 가족은 묘지가 되었고, 궁궐은 과거의 흔적이 정화된 무대가 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그뿐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고인에게 자식들을 낳아주었던 첩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 아들. 그 권력의 변신 속에서 범죄는 즐기식이 되었습니다. 도를 넘는 행위를
도덕적 언어로 코드화하는 데 익숙한 중국 사료들은 충분한 형용사를 찾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를 끝없는, 무한한, 하늘의 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도덕적 비난을 넘어 드러나는 것은 통치자의 심리적 변이입니다. 연민이 공포의 통치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궁정은 그 이후로 생존이 아주 미세한 정확성으로 박수치는 것에 달려있음을 배웠습니다. 복종은 의식이 되었습니다. 문제밴디를 섬겼던 대신들은 연속성을 가장했지만 그들은 신도 천명, 티안밍도 믿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의지의 산수를 믿는 사람을 섬기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일화를 넘어선 뉘앙스를 얻습니다. 유교 사상에서 통치자는 우주 질서의 거울입니다. 그의 정직함은 하늘과 땅 사이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핏줄에 대한 배신과 혈통 내의 음욕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우주적 균열이었습니다. 양제는 그것들을 지배의 확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를 죽임으로써 그는 도덕적 축을 부러뜨렸습니다. 첩들을 소유함으로써 그는 정통성의 기반을 둔 계보적 순환을 다시 썼습니다. 그것은 그가 전통적 질서, 국가의 소유주로서의 가족과 폐지되었음을 선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태어난 것은 미덕이 아닌 변덕이 중심인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변덕은 단순한 무정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그의 모든 통치를 정의할 패턴이 보입니다. 육체와 정신에 대한 철저한 통제입니다. 황실 부엌에서 침실까지 모든 것은 황제 또는 그가 지정한 사람의 검토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잔인해 보이는 것이 차가운 논리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하기 위해 타인의 모든 욕망을 훈육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양제는 한 인간이기를 멈추고 시스템이 됩니다. 수년 후에 자신의 몸의 확장처럼 운하와 궁궐을 짓고 수천 명의 여성을 범주와 교대 근무로 조직하며 쾌락을 국가의 기능으로 바꿀 바로 그 시스템 말입니다. 후대의 역사가들이 그를 보았을 때 그들은 괴물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괴물성 아래에는 더 넓은 경고가 숨어 있습니다. 질서를 전체 지배와 혼동하는 정치인의 경고입니다. 가족적 거짓말과 살인 위에 세워진 그의 등극은 무한한 권력의 언어를 열었습니다. 정당화할 필요가 없는 실행할 수 있는 권력 말입니다. 이 순간부터 모든 제국적 프로젝트는 그 논리의 흔적을 지닐 것입니다. 덕 있는 왕자는 죽었습니다. 황제는 부친 사례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왕조는 아직 모르지만 스스로의 종말을 선고했습니다. 그렇게 그의 변태의 두 번째 막은 끝납니다. 덕을 가장하는 법을 배운 아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가장할 필요가 없는 군주가 됩니다. 앞으로 올 일들, 쾌락의 궁궐, 지친 여인들이 끄는 바지선, 첩들의 달력, 은 갑작스러운 일탈이 아니라 이 시작의 자연스러운 연속입니다. 간의 범죄는 욕망 제국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수양제가 왕좌를 공고히 한순간부터 권력은 건축물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폭군도 두려움을 받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가 돌, 대리석, 그리고 육체로 구현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새로운 수도 로양에서 그는 연대기에 미궁의 전당이라고 불리는 복합 건물을 짓도록 명령했습니다. 그것은 궁궐이라기보다는 과도함의 지형이었습니다. 그 자체의 디자인이 선언문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논리 없는 갈림길, 숨겨진 방들, 에로틱한 프레스코화로 덮인 안뜰, 그리고 물의 반영이 그의 낭요를 위한 거울 역할을 하는 연못들. 건물 전체가 선언문이었고 황제의 친밀함이 제국의 지형과 동등하다는 선포였습니다. 연대기 작가들은 미궁이 강제로 징집된 수만 명의 노동자들의 땀으로 세워졌다고 말합니다. 모든 벽은 벽돌뿐만 아니라 익명의 시체들을 요구했습니다.
양제의 생각은 두 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한 성소를 짓는 동시에 국가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공사는 수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농민들은 과로로 죽어갔고 세금은 증가했으며 수확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궁정은 박수쳤습니다. 대신들에게 복종은 여전히 신중함보다 안전했습니다. 백성이 비참함에 빠지는 동안 황제는 요리들이 황후 자신이 맛보는 연회를 조직했습니다. 의례 때문이 아니라 지배의 의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독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복종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음식, 모든 음료, 모든 과일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통제는 입까지 이르렀습니다. 미궁의 전당탑에서 대운하가 보였습니다. 수시대의 가장 야심찬 수리시설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 목적은 중국 북부와 남부를 연결하여 상업과 곡물 운송을 촉진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는 그의 유랑쾌락의 동맥이 되었습니다. 기록들은 그의 함대의 괴물 같은 규모를 상세히 묘사합니다. 비단과 귀한 목재로 덮인 4층짜리 황실 바지선, 그 뒤를 수천 명의 첩, 환관, 병사들을 태운 배들이 따랐습니다. 가난해진 지방들 사이를 천천히 이동하는 거대한 유랑 국가였습니다. 남아있는 수치는 과장된 것처럼 보이지만 고고학자들은 엄청난 규모를 확인하는 부두와 닷의 유적을 발견했습니다. 황제는 통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시하기 위해 여행했으며 피를 흘리는 제국의 혈관을 따라 자신의 사치스러운 행렬을 끌고 다녔습니다. 가장 잔인한 세부 사항은 강가에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수백 명의 아름다움으로 선택된 젊은 여성들이 운하를 따라 바지선을 끌기 위해 밧줄로 묶였습니다. 그들은 햇볕 아래 맨몸으로 걸었으며 감독관들이 박자를 맞추는 북소리에 맞추어 움직였습니다. 누구라도 지쳐 쓰러지면 즉시 교체되어 대처되었고 버려진 시체들은 방치되었으며 새로운 징집자들은 인근 마을에서 끌려왔습니다. 그렇게 중국 공학의 자랑인 다운하는 굴욕의 행렬로 변모했습니다. 생명과 풍요의 상징인 물은 여성의 고통의 거울이 되었습니다. 후대의 시인들은 그것을 꽃들이 우는 강으로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황제는 어떤 공포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황금 바지선에서 그는 그 행렬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의식으로 보았습니다. 그의 왜곡된 마음 속에서 그 여성들의 노력은 우주의 균형에 대한 곡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자신의 의지를 따르듯이 자신의 함대를 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잘못 해석된 도교 우주론에 대한 믿음은 군주의 쾌락이 하늘과 땅의 조화를 보장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즐거움이 강렬할수록 제국은 더욱 번성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신학적 도착이었고 음양조화의 교리에 타락한 메아리였습니다. 현자들이 상호 보완성을 보았던 곳에서 그는 소비를 보았습니다. 한편 미궁은 유기체처럼 성장했습니다. 각 새로운 날개는 변덕에 응답했습니다. 남쪽 산맥에서 대리석을, 범에서 향기로운 나무를, 중앙아시아에서 직물을 가져오도록 명령했습니다. 프로젝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세계성 전체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지친 농민들은 마을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세금 기록은 유입스컴 7년에서 60년 사이에 기아로 인한 사망자 수가 급격히 증가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황실 공사의 가장 큰 번영기였습니다. 지방에서는 관리들이 절망적인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비축량이 고갈되고 백성은 흩어지고 농지는 죽어갑니다. 궁정에서는 그 서류들이 읽히지도 않고 보관되었습니다. 미궁의 전당의 모든 돌은 이주의 역사를, 모든 타일은 미납된 세금을, 모든 기둥은 잃어버린 자식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건축적 괴물의 중심에서 양제는 끝없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칫 통감에 따르면 음악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리, 북, 비파, 차가운 대리석 위에서 발이 피를 흘리는 동안 노래하도록 강요된 여인들의 합창. 궁궐은 그의 상징적인 자궁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굶주림의 소음으로부터 보호받으며 몸을 웅크렸고 자신을 둘러싼 신음소리가 헌신의 노래라고 믿었습니다. 가장 불안한 점은 모든 것이 황실의 정밀함으로 계획되었다는 것입니다. 수로 슈이류는 물류관리들에게 검사되었고 여성 할당량은 행정구역별로 배분되었으며 사망자 수는 운영 손실로 기록되었습니다. 두려워하는 관료의 망상만큼 효율적인 것은 없습니다. 아버지에 의해 백성의 복지를 관리하기 위해 완벽하게 다듬어졌던 국가기계는 이제 고통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은 잔인함에 봉사하는 합리성이었습니다. 문서에는 황제의 쾌락이 유랑 레크리에이션 활동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어떤 단어도 각 여행이 수백 명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대운하의 유적을 거닐다 보면 고고학자들은 여전히 도자기 파편, 옥 장식, 황금못을 발견합니다. 그 아래에는 아마도 황제에 떠다니는 왕좌를 끌었던 젊은 여인들의 뼈가 놓여 있을 것입니다. 수세기 동안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에서 물의 아내들이라는 이름으로 속삭여졌습니다. 그들을 위한 묘비는 없습니다. 공식 기록 밖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침묵은 여전히 중국을 가로지르는 물결을 동반합니다. 그 운하의 모든 한 뼘은 공학과 욕망이 혼동될 때, 공공사업과 개인 숭배 사이의 경계선이 한 사람의 명령 아래 지워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렇게 미궁의 전당과 대운하는 같은 논리로 연결되었습니다. 멈출 수 없는 의지의 리듬에 맞춰 공간과 몸을 길들이는 것입니다. 제국 전체가 황실 침실의 확장, 즉 한 사람의 쾌락이 수백만 명의 비참함을 정당화하는 대리석과 물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이야기의 다음 단계는 그 기계가 어떻게 완벽해졌는지, 욕망이 어떻게 충동이기를 멈추고 시간표, 계층, 제재를 갖춘 시스템으로 변모했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진정한 공포는 과도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도함의 조직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왕국에서는 소문이나 환상에 불과했던 것, 하렘의 존재, 이수 양제의 제국에서는 국가기관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쾌락의 공동체가 아니라 법령, 달력, 붉은 잉크로 규제되는 공장이었습니다. 남아있는 황실 기록에는 각 첩이 숫자로 나타납니다. 이름, 나이, 출신지, 신체적 특성, 입국 날짜, 그리고 가장 불안한 것은 지정된 날입니다. 황제의 침대는 자발적인 욕망의 공간이 아니라 회계사처럼 꼼꼼하게 열정이 계획되는 서류 작업 공간이었습니다. 각 기록의 여백에는 환관들이 각 여성의 건강 행동 그리고 효율성에 대한 의견을 기록했습니다. 수나라 궁정에서 섹스는 행정문서가 되었습니다. 구조는 피라미드형이었습니다. 정점에는 정통성의 상징인 황후가 있었고 그 뒤를 2명의 부황후, 6명의 왕비, 72명의 중급 궁녀, 그리고 약 3,000명의 궁녀들이 따랐습니다. 각 범주는 마치 부서처럼 다른 권리와 의무를 내포했습니다. 고위 첩들은 개별 처소와 전용 하인을 두었고 하위 첩들은 수십 명씩 공용방에 병풍으로 나뉘어 모였습니다. 하렘이라기보다는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 웃음소리가 울음소리와 뒤섞이고 밤이 교대 근무로 측정되는 복도와 안뜰의 미군기였습니다. 환관들은 그 장치의 인간 시계였습니다. 옷을 입고, 목욕하고, 화장하고 황제의 방문을 준비할 시간을 알리기 위해 종을 울렸습니다. 아무것도 우연에 맡겨지지 않았습니다. 수서의 기록자들은 마치 매뉴얼을 쓰는 사람처럼 냉정하게 묘사합니다.
궁정의사들은 매주 여성들을 검사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뿐만 아니라 순결을 확인하고 음력 주기를 계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양제는 특정 달의 위상이 더 강한 후손을 낳는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쾌락은 왕조의 의무라는 미명 아래 정당화되었습니다. 매일 밤 점성술, 연금술, 미신이 결합된 천문학적 표에 따라 선택된 여성들이 뽑혔습니다. 첩들은 장식 없는 가벼운 비단 예복을 입고 황실 침실로 인도되었습니다. 생명 에너지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소음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결과는 거의 종교적인 의식, 아무도 더 이상 신성하게 여기지 않는 다산의 시뮬라크르였습니다. 관료체제는 너무나 상세하여 제재까지 포함했습니다. 여성이 거부하거나 두려움을 보이면 강등되거나 비단 공장으로 보내지거나 극단적인 경우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아름다움이나 유수남으로 두드러지는 여성은 승진하여 보석 직위 또는 진미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궁정판 시장이었습니다. 보상과 처벌, 수요와 공급, 정치적 통화로서의 쾌락. 하렘을 관리하는 관리들은 전쟁이나 재무부서와 비슷한 직위를 받았습니다. 환관, 요리사, 재봉사, 음악가, 경비병 등 2,000명 이상의 직원들이 매일 그 은밀한 기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했다고 추정됩니다. 마을 전체가 굶주림으로 죽어가던 시대에 하렘의 예산은 세계 성의 예산과 맞먹었습니다. 양제의 논리는 공학자의 논리였습니다. 욕망의 혼돈을 질서화하고 육체를 정량화하며 예측 불가능한 것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의 시선 아래 여성의 몸은 미스터리가 아니라 통계에 속했습니다. 현대 역사가들은 여기서 수세기 후 푸코가 생명 정치, 비오폴리틱스라고 부를 것의 선례를 보았습니다. 생명을 관리하고 누가 태어나고 누가 죽고 누가 사랑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 권력 말입니다. 수나라 궁정에서 여성은 사람이기를 멈추고 자원이 되었습니다. 각 몸은 쾌락의 단위이자 황실 남성성의 회계 장부에 기록된 숫자였습니다. 여성들의 선발 과정은 잔인하면서도 효율적이었습니다. 지방 행정관들은 징집 할당량을 받았습니다. 매년 정해진 수의 젊은 여성들을 아름다움, 건강, 예술적 재능으로 분류하여 제출해야 했습니다. 가족들은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거부는 처벌, 재산 몰수 또는 유배를 의미했습니다. 젊은 여성들은 순결을 증명하는 의사들에게 검사를 받았습니다. 합격한 여성들은 수도로 보내졌고 불합격한 여성들은 하녀가 되거나 절차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제거될 수도 있었습니다. 수세기 후 지방관청의 유적에서 발견된 기록에는 검은 잉크로 지워진 이름 목록이 있습니다. 황실 욕망의 사슬 속에서 사라진 여성들입니다. 궁궐 안에서는 질서가 수학적인 정밀함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첩들은 음력의 움직임에 따라 원형 달력에 따라 교대로 임했습니다. 각 그룹은 지정된 밤을 가졌습니다. 환관들은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접촉이 있었는지, 황제가 만족을 보였는지, 여성이 임신했는지 등 모든 것이 기록되어야 했습니다. 문서들은 붉은 인장으로 봉인된 칠기 상자에 보관되었습니다. 수년 후 궁궐이 함락되었을 때 병사들은 그 기록들을 손상되지 않은 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수천 명 여성의 친밀함이 숫자와 표시로 축소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관료주의의 포르노였습니다. 그러나 그 합리성 뒤에는 공포가 있었습니다. 첩들은 잘못된 몸짓 하나가 죽음을 의미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열정을 가장했고 다른 이들은 무관심으로 도피했습니다. 일부는 의료 기록에 따르면 히스테리 증상, 떨림, 실어증, 울음 발작을 보였습니다.
양제의 개인 의사였던 수직의 슈지카이는 황제가 그의 동반자들의 호흡까지도 정확성을 요구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침묵은 절대적이어야 했고 움직임은 측정되어야 했으며 쾌락은 의식의 북소리에 맞춰져야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행복과 혼동했던 조화의 환상이 구축되었습니다. 유교와 불교 철학과의 대조는 잔인했습니다. 절제와 연민을 설파하는 사회에서 황제는 과도함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 과도함은 악덕이 아니라 위대함의 증거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이 제국의 힘을 반영한다고 믿었습니다. 몸과 국가, 남성다움과 권력 사이에 이러한 혼동은 칼리굴라부터 정치를 남근 과시로 바꾸는 현대 폭군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다른 폭군들에게서도 반복될 것입니다. 양제에게 이 생각은 가장 문자적인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침대처럼 작동하는 정부, 신음소리로 시간이 측정되고 복종이 육체의 유순함으로 측정되는 정부 말입니다. 그렇게 하렘은 단순한 쾌락의 무대가 아니라 제국 전체의 모델이었습니다. 엄격한 계층 구조, 끊임없는 감시, 계산된 보상, 모범적인 처벌. 밖에서는 농민들이 씨앗을 뿌렸고 안에서는 첩들이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두 그룹 모두 같은 진실을 공유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한 사람의 변덕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통제에 대한 집착이 어떻게 황제를 자신의 육체로 실혜롬하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욕망이 서서히 그를 소모시키고 질병으로 변모하는 독에 자신을 내맡겼는지 볼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황제의 몸은 또 다른 정복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식욕이었던 것이 성과과학으로 변모했습니다. 수세기 후 황실 문서에서 발견된 의사 수직의 슈지 카일의 기록은 더욱 은밀하면서도 더 무서운 초상을 제공합니다. 수양제는 타인의 쾌락을 통제했을 뿐만 아니라 미친 연금술사처럼 자신의 육체까지 훈육하려 했습니다. 최음제 복용은 그의 일일 성례가 되었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 남성성을 연장하려는 화학적 의식이었습니다. 그의 말로는 용의 에너지를 유지하는 것이었는데 도교에서 가져온 표현이었지만 망상에 이르기까지 왜곡되었습니다. 황제는 제국의 가장 먼 곳에서 가져온 이국적인 비약을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콧불소, 뿔가루, 티베트 뿌리, 야생 인삼, 유황, 그리고 특히 수음과 비소 화합물이었습니다. 도교 연금술에서 이러한 물질은 불멸로 가는 길로 여겨졌습니다. 실제로는 순수한 독이었습니다. 수직에는 오늘날 우리가 아는 증상들을 기록했습니다. 떨림, 불면증, 발열, 환각.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경고할 수 없었습니다. 휴식을 암시하려 했던 사람들은 사보타주 혐의로 기소되거나 의료적 불운으로 처형되었습니다. 밤에는 황제가 정신착란에 빠져 기둥 사이에서 그림자를 보았고 복도에서 여성들의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때로는 벌거벗은 차에 일어나 하늘이 계속하라고 요구한다며 소리쳤습니다. 환관들은 무릎을 꿇고 에피소드가 끝나기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의 몸이 쇠약해질수록 그의 정신은 편집증에 빠져들었습니다. 의학연대기는 그가 첩들을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전합니다. 일부가 은밀히 자신을 비웃고 다른 이들은 그를 모함하기 위해 쾌락을 가장한다고 믿었습니다. 두려움에 기반한 시스템에서 이러한 의심은 전염병이 되었습니다. 그는 불가능한 자백을 찾기 위해 신문과 고문을 명령했습니다. 여성들은 대나무 지팡이로 맞고 팔에 매달려 고문당하거나 궁궐에 들어오기 전 다른 남자를 사랑했다고 고백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그것은 망상과 처벌의 순환이었습니다. 황제가 약해질수록 그의 복수는 더욱 잔인해졌습니다. 통제의 도구였던 의술은 고문의 도구로 변모했습니다.
처음에는 순교를 보존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산부인과 검진은 굴욕의 의식이 되었습니다. 군주의 직접적인 명령에 따라 의사들은 새로 들어온 첩들까지도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해야 했습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여성들은 황금 바늘이나 순결을 회복시킨다고 약속하는 조제약으로 침습적인 시술을 받았습니다. 일부 문서에는 의식 전에 몸을 상징적으로 닦기 위해 부식성 연고를 바르는 관행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쾌락이 되어야 할 것이 고통의 신성한 수술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황제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신성한 사명의 증거로 해석했습니다. 그는 하늘이 자신에게 음양의 생명 에너지를 균형 있게 유지하라는 임무를 부여했으며 자신의 몸이 그 둘 사이의 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모든 성적 접촉은 우주적 행위였고 모든 오르가즘은 우주 질서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이러한 신비주의와 과대망상의 혼합은 어떤 잔인함도 정당화했습니다. 첩들이 죽으면 그들의 에너지가 그 안에 거주하는 천상의 용에게 흡수되었다고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죽음은 손실이 아니라 곡물이었습니다. 신체적 쇠퇴는 곧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수직의 슈지카이의 기록은 그를 부어오르고 피부는 노랗고 눈은 움푹 들어가고 수은 중독으로 인한 금속성 숨결을 가진 남자로 묘사합니다. 그는 통제불능의 분노 발작에 시달렸습니다. 가구를 부수고 하인들을 물어뜯고 머리카락을 쥐어뜯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러운 황홀경 발작으로 새로운 치료법과 새로운 여인들을 요구했습니다. 과도함만이 과도함을 치유할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대신들은 그를 두려워해야 할지 연민해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었습니다. 황제는 자신의 남성적인 신화의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의료 기록에는 궁궐 내 성병의 확산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발병은 빈번했습니다. 양제는 자신의 활동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감염된 자들을 격리하고 교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 여성들은 외딴 건물로 사라져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그들에 대해 다시 말하지 않았습니다. 행정 언어로는 그들을 시든 꽃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의 고통에 대한 황제의 무관심은 완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변에서 어떤 약점이라도 전염성이 있으며 자신의 권력에 대한 위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몸이 소모될수록 그의 정신은 끊임없는 모순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죽음을 두려워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죽음에 도전했습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의 비약을 약속하는 도교 승려와 연금술사들을 불러오도록 명령했습니다. 일부는 옥가루를 처녀의 피와 섞었고 다른 이들은 황금 버섯을 와인에 끓였습니다. 어떤 처방도 쇠퇴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매번의 실패는 그의 분노를 증가시켰습니다. 한 번은 하늘에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3명의 연금술사를 처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문제는 거짓말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을 필멸의 존재로 느끼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환관들과 의사들은 가장 심한 증상들을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만년에는 양제는 도움 없이는 거의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이 잔을 들기에는 너무 떨렸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밤 첩들의 존재를 요구했습니다. 황제가 땀을 흘리며 열에 들떠 불멸에 대한 기도를 중얼거리는 동안 여성들은 쾌락을 가장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그것은 퇴폐의 광경이었고 폐허가 된 몸의 미사였습니다. 한편 제국 전체는 밖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텅 빈 들판, 굶주리는 마을, 반란에 휩싸인 지방들. 그러나 궁궐 안에서는 망상을 권력과 혼동한 한 남자의 헐떡임만이 들렸습니다. 의사들이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었다면 그들은 명백한 것을 말했을 것입니다. 황제가 더 이상 자신의 몸의 주인이 아니라
그 몸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을. 수은의 독은 그의 마음을 좀먹는 것만큼이나 권력이 그의 영혼을 좀먹었습니다. 다음 해에는 욕망과 질병 사이의 경계가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쾌락은 고문이 되고 고문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군주의 육체는 제국의 거울이 되었습니다. 둘 다 중독되었고 둘 다 붕괴 직전에 있었습니다. 황제의 몸이 독의 성전이었다면 하렘은 이미 관리되는 지옥이었습니다. 궁정 연대기는 미궁의 벽 뒤에 갇힌 수천 명의 여성들 사이에서 만연했던 공포의 분위기를 묘사합니다. 울음소리 없는 밤이 없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절망에 시달렸고 어떤 이들은 광기에 사로잡혔습니다. 자살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비단끈으로 목을 매달거나 장식용 연못에 몸을 던지거나 납과 수은이 든 화장품을 마시는 여성들. 환관들은 모든 죽음을 기록에 가정사건으로 기록했습니다. 황제는 소식을 들었을 때 슬픔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죽은 자들을 교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아름다움은 강과 같고 그는 자주 말했습니다. 항상 더 많은 물이 흐릅니다. 탈출 시도는 잔인하게 처벌되었습니다. 궁궐 내부 벽은 여러 겹의 환관 경비병들에 의해 지켜졌습니다. 탈출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시도했던 소수의 사람들은 붙잡혀 이마나 팔에 뜨거운 인두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모든 사람이 불복종의 흔적을 알아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일부는 공개적으로 채찍질을 당했고 다른 이들은 다른 첩들 앞에서 처형되었습니다. 교훈은 간단했습니다. 자유는 권리가 아니라 도발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질서정연했던 제국에서 도망치려는 욕망은 가장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고립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첩들은 편지를 쓸 수도 외부 소식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언어는 속삭임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모든 단어는 감시되었습니다. 환관들은 경찰, 고해성사 담당자, 그리고 사형집행인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여성들 사이에 어떤 우정이나 동맹의 징후라도 보고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두 첩이 가까워지면 궁궐의 다른 날개로 분리되었습니다. 황제는 우정이 반란의 첫 씨앗임을 알았습니다. 하렘은 그 디자인상 철창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벽은 일상이었고 간수들은 관습이었으며 처벌은 영원이었습니다. 각자에게는 역할, 방, 시간표, 목소리가 할당되었습니다. 그 이상은 없었습니다. 감시 시스템은 관료적 편집증 수준에 달했습니다. 하렘의 각 구역에는 담당 환관 감독관이 있었고 그는 특정 여성 집단의 행동에 직접적인 책임을 졌습니다. 환관장들은 감독관들을 감시했고 다른 환관들은 그들을 감시했습니다. 그것은 보이는 중심이 없는 파놉티콘이었고 아무도 믿지 않는 눈과 귀의 직조였습니다. 첩과의 무단 접촉에 대한 처벌은 침입자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죽음이었습니다. 음식물을 운반하는 하인들조차 이중 호위 아래에서 해야 했습니다. 복대는 매일 자물쇠가 바뀌는 문들이 있어서 누구도 길을 외우는 것을 막았습니다. 천장에는 장식적인 것처럼 보이는 꽃들이 조각되어 있었지만 그 뒤에는 환관들이 관찰할 수 있는 틈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황제의 쾌락은 지옥의 감시를 요구했습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정신 건강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궁정 의사들은 첩들 사이에서 정신장애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거나 머리카락을 쥐어뜯거나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여성들. 일부는 시간 개념을 잃었고 다른 이들은 식사를 거부했습니다. 장기간의 감금, 인간적 접촉의 부재, 그리고 끊임없는 굴욕은 집단적인 광기를 만들었습니다. 당나라 연대기에 보존된 보고서에서 한 의사는 하렘에 10년 동안 머물렀던 한 여성을 묘사합니다.
내가 그녀를 보았을 때 눈을 보지 못했고 깨진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제는 결코 첩의 수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손실은 마을 전체에서 징집된 새로운 희생자들로 대체되었습니다. 외국인 여성들은 특히 고통을 겪었습니다. 정복된 영토 출신으로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일부는 고구려, 북방 초원 또는 남방 왕국 출신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관습에서 고립되고 기도할 사원도 이야기할 동포도 없이 그들은 현대 심리학자들이 문화적 헬이라고 부를 상태에 빠졌습니다. 일부는 완전히 말을 잃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잠들 때까지 반복하는 무의미한 노래, 만들어낸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일부는 벽에 비친 그림자들과 놀며 잃어버린 자식들이라고 가장했습니다. 그 작은 몸짓 속에서 황제가 파괴하려 했던 것, 즉 기억이 살아남았습니다. 잔혹함은 여성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감시기계에 톱니바퀴가 된 환관들도 같은 공포 아래 살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어릴 때 거세되었고 궁궐 하인 외에는 다른 삶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충성은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일부는 자신들이 실행해야 했던 고문의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복종이 유일한 구원이라고 확신하며 습관적으로 사형집행자가 되었습니다. 후대 연대기 작가는 그의 기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황제는 침묵을 미덕으로 두려움을 기도로 만들었다. 그 폐쇄된 생태계에서 모든 인간적인 행위는 배신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아픈 첩을 도우려 했던 황관은 감정적 간섭으로 처형되었습니다. 동료들을 위해 기도하던 여인은 정신적 조화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100대의 채찍을 맞았습니다. 연민은 금지되었습니다. 오직 통제만이 신성했습니다. 그렇게 미궁의 균형이 유지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평화를 위한 많은 이들의 고통 말입니다. 그 결과는 영혼의 집단적 변이였습니다. 가장 오래된 첩들은 더 이상 떠날 꿈을 꾸지 않고 단지 잊혀지기를 바랐습니다. 가장 젊은 첩들은 여전히 기적을 믿었지만 가장 큰 기적은 눈에 띄지 않고 하루 더 살아남는 것임을 깨달을 때까지였습니다. 환관들은 눈에 보이지 않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궁궐의 공기 자체에서 향과 두려움의 냄새가 났습니다. 밖에서는 세상이 돌아갔고 안에서는 시간이 반복 속에 녹아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영원했고 마치 황제가 자신의 개인적인 지옥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랐던 것 같았습니다. 나라의 불교 사원에서는 승려들이 천명 티아밍이 깨졌다고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주적 질서는 그토록 많은 고통에서 태어난 권력을 지탱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궁궐 안에는 어떤 소문도 닿지 않았습니다. 황제는 비단과 도구에서 잠들었고 순종적인 그림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를 보호하던 바로 그 벽들이 그의 무덤이 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기반한 모든 시스템은 결국 스스로를 파괴하고 양제의 미궁은 그 창조자를 덮치기 직전이었습니다. 수양제의 권력이 정점에 달했을 때 하렘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황제는 마치 나라 전체가 자신의 욕망을 반영해야 하는 것처럼 궁궐 벽 너머로 자신의 네트워크를 확장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더욱 왜곡된 시스템이 탄생했습니다. 바로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매음굴인 황실쾌락의 집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은밀하거나 절반만 용인되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할당된 관리, 인사기록, 지역별 할당량을 갖춘 황실 예산의 일부였습니다. 모든 주요 도시는 이러한 시설 중 적어도 하나를 유지해야 했으며 민간인 중에서 징집된 여성들로 채워졌습니다.
지방들은 마치 세금처럼 아름다움을 공헌하라는 정확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황제의 욕망은 재정적 의무가 되었습니다. 징벌을 두려워한 지방 행정관들은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마을에서는 병사들이 장터나 축제 기간 동안 들이닥쳐 적합한 젊은 여성들을 선발했습니다. 관리의 한 번의 시선이 가족의 운명을 결정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소녀들은 측정되고 평가되고 분류되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여성들은 황실 쾌락의 집으로 보내졌고 나머지는 공장이나 강제 노역장으로 보내졌습니다. 아무도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거부는 반란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많은 농민들은 수치를 견디지 못하고 땅을 버리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쾌락 정책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시체들을 만들었습니다. 딸들을 보호할 수 없었던 아버지들의 시체였습니다. 관료적인 기록은 오싹했습니다. 각 황실 쾌락의 집에는 나이, 피부색, 키, 음악 또는 춤 실력, 성경험 등 상세한 목록이 기록되었습니다. 보고서는 매달 궁정으로 보내졌고 전문 황관들이 주홍색 잉크로 검토하고 업데이트했습니다. 어떤 여성이 재능이나 아름다움으로 두드러지면 황제가 수도로 부를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병이 들거나 나이가 들면 기록에서 삭제되었는데 이 단어는 모든 것을 의미하면서도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추방, 강제 자살 또는 실종 말입니다. 권력의 언어에서 망각은 처형의 한 형태였습니다. 황제가 이 집들을 방문하는 것은 파괴적인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행렬을 맞이하는 도시들은 몇 주 전부터 준비해야 했습니다. 거리는 테피스트리로 덮였고 시장은 폐쇄되었으며 사원들은 비단으로 장식되었습니다. 지방 관리들은 밤새도록 계속되는 연회를 조직하기 위해 곡창을 비웠습니다. 단 한 번의 황실 방문 비용이 성 전체를 파산시킬 수 있었습니다. 양제가 떠나면 파산한 도시들, 애도하는 어머니들, 그리고 텅 빈 매음구를 뒤에 남겼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용도로 선택된 여성들은 거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수도로 옮겨졌고 다른 이들은 운하의 길에서 사라졌습니다. 그의 욕망 기계에 흡수된 것입니다. 굴욕은 정복된 영토로까지 확산되었습니다. 모든 군사적 승리 후에 장군들은 궁정의 젊은 여성들을 곡물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것은 상징적인 제스처가 아니라 코드화된 시스템이었습니다. 북부 지역은 승마와 활 쏘기에 능숙한 여성들을 제공해야 했고 남부 지역은 음악과 춤 전문가들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외국 민족들, 고구려인, 돌궐인, 티베트인, 은 복종의 보증으로 공주들을 보냈습니다. 전쟁은 더 이상 땅을 위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육체를 사냥하는 것이었습니다. 연대기는 여성들로만 구성된 전체 사절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국의 길을 따라 가축처럼 끌려가는 여성들 말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패배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황제는 외국 여성들에게 특별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들의 아름다움이 하늘의 넓이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정복이 있을 때마다 그는 장군들에게 다른 왕국의 꽃들을 찾도록 명령했습니다. 한 지휘관이 포로로 잡은 적왕의 총애를 받던 을 넘겨주기를 거부하자 양제는 그를 강등시키고 나중에 처형했습니다. 적의 여성들을 차지해야만 적의 굴욕이 완성되었습니다. 그것은 상징적인 지배 정책이었습니다. 타인의 귀족을 하인으로 이국의 혈통을 에로틱한 전리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나라 제국은 국경뿐만 아니라 몸 위에도 그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이 기계 뒤에서 경제는 붕괴하고 있었습니다. 무역로는 쾌락의 집들을 공급하기 위해 우회되었습니다. 비단 생산은 거의 전적으로 하렘과 의식용 복장에 사용되었습니다. 세금과 징집으로 지친 마을들은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경악한 불교 사원들은 징집을 피하기 위해 젊은 여성들을 승려 서약 아래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황제의 네트워크는 광범위했습니다. 조사관들은 심지어 수녀원까지 등록했습니다. 모든 처녀는 황실의 집착을 위한 잠재적인 원재료였습니다. 어떤 기도도 하늘의 딸들을 양제의 눈에서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관행의 정치적 차원은 명확했습니다. 정복된 모든 여성은 깃발이었습니다. 외국 외교관들은 곧 메시지를 이해했습니다. 황제에게 여성들을 바치는 것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침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쾌락은 외교 무기가 되었습니다. 국가 간의 관계는 궁궐의 옥 침대에서 협상되었습니다. 개인적인 환상으로 시작된 것이 궁극적으로 잔인하고도 효과적인 제국 전략이 되었습니다. 한 대신에게 귀속된 위조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군주는 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침대로 정복한다. 문화적 영향은 파괴적이었습니다. 대중문학에서 황제의 형상은 음탕함과 저주와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시인들은 그를 인간 꽃을 먹어치우는 용으로 묘사했습니다. 마을 이야기는 그를 그림자의 왕으로 기억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어떤 여성이라도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사이에서는 두려움이 유전되었습니다. 딸들이 대중 앞에서 노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어머니들, 징집을 피하기 위해 딸들을 남자로 변장시키는 아버지들, 제국 전체가 제도화된 성적 편집증 아래에서 숨 쉬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양제는 우주 자체도 자신에게 속한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모든 여성은 지도였고 모든 정복은 인장이었습니다. 그의 집착은 쾌락을 초월했습니다. 그것은 신학, 정치, 경제, 그리고 구경거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무한한 확장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원 말입니다. 그의 욕망 제국을 유지하는 비용은 곡창을 고갈시키고 국고를 비우며 분노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딸들 외에는 아무것도 내줄 것이 없을 때 반란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평선 위에서 단순하고도 끔찍한 목소리가 시장에서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여자들을 돌려줘라. 귀갭 10년경 수제국은 발이 썩어 문드러진 황금 거상처럼 보였습니다. 이전에는 조용히 보관되었던 경제보고서들이 행간에서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검소했던 아버지 문제, 웬디가 쌓아 올린 곡물 비축량이 이전 어떤 왕조보다 10배 빠른 속도로 고갈되고 있었습니다. 원인은 미스터리가 아니었습니다. 수천 명의 첩을 먹여 살리고 쾌락의 궁궐을 유지하며 황제의 호화로운 여행에 호의로 동원된 정운 때문에 운하를 수리하고 말입니다. 규율 잡힌 유기체였던 국가는 한 몸에 지쳐버린 하인이 되었습니다. 관료제는 스스로의 복종의 무게 아래 무너져 내렸습니다. 유능한 관리들, 즉 지출이나 기근에 대해 감히 말하려 했던 사람들은 불길한 징조를 가져왔다는 이유로 강등되거나 처형당했습니다. 아첨꾼들이 번성했습니다. 부서에서는 조화를 보존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는 침묵을 의미하는 구절이었습니다. 한때 풍요의 상징이었던 북부의 곡창들은 궁궐의 연회와 하렘을 위한 비단 곡물 비용을 대기 위해 비워졌습니다. 마을에서 농민들은 자신의 도구, 자녀, 때로는 자신까지 팔았습니다. 굶주림은 다시 일상적인 단어가 되었습니다. 한편 황제는 점점 더 국정에서 멀어져 자신의 환상 속에 숨어들었습니다. 의료 및 궁정 문서에 따르면 그의 일상은 대신들과의 회의보다 하렘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국경 안보에 관한 회의는 음력 달력의 길한 밤과 겹친다는 이유로 취소되었습니다. 장군들은 복도에서 며칠 동안 기다렸고 궁궐 안에서는 피리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국경은 불타고 있었지만
황제는 최음제와 도교의 노래로 자신의 남성성을 계속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현실은 역독처럼 궁정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반란 소문, 습격당한 대상, 두이샹, 약탈당한 사원들. 그러나 환관들이 정보를 통제했습니다. 그들은 나쁜 소식이 군주의 쾌락을 방해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게 지방들이 반란을 시작했을 때도 수양제는 여전히 보편적인 조화 속에서 통치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명령했습니다. 옥으로 만든 사원, 별을 관찰하기 위한 탑, 이전보다 더 큰 규모의 바지선 함대. 그의 마음은 더 이상 건설과 매장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공사는 미리 만들어진 무덤이었습니다. 617년 반란이 북부 전역으로 확산되자 황제는 혼돈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남부 도시 장두의 새로운 단지를 건설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지하궁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설계도는 내부 정원과 와인샘이 있는 터널로 연결된 수백 개의 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패배 시의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영혼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외부 세계가 사라져도 자신이 계속 통치할 수 있는 돌로 된 자궁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징집되었고 수천 명이 습기 속에서 땅을 파다 죽었습니다. 마을에서는 땅이 상처처럼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반란은 증가했지만 결정적인 불꽃은 산동, 샨동에서 피어올랐습니다. 그곳에서 왕박왕보이라는 무명 농민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의 두 딸은 몇 년 전 황실 하렘으로 끌려갔고 결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수확이 실패하고 세금 징수원들이 새로운 세금을 거들어 왔을 때 왕박은 이웃들을 모아 불길처럼 퍼져나간 한마디를 외쳤습니다. 우리 여자들을 돌려줘라. 그것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인간적인 외침이었지만 그 메아리는 성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몇 달 안에 수십 개의 마을이 합류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황제의 성적 학대는 더 이상 사적인 비극이 아니라 국가의 도덕적 붕괴의 상징이었습니다. 황실 군대는 반란을 진압하려 했지만 사기가 저하되고 식량이 부족했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첩징집 시스템으로 인해 누이나 아내를 잃었습니다. 일부는 탈영했고 다른 이들은 반란군에 합류했습니다. 요새들은 전투 없이 항복했습니다. 두려움 위에 세워진 제국은 두려움이 더 이상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장두에서 황제는 재앙에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반란군이 여러 도시를 점령했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도 그는 대운하를 통한 쾌락 유람을 준비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첩들을 배에 태우고 군대의 일부가 의례적 호위로 동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의 장군 우문화급 류원화지은 경악하며 그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 병사들이 수도를 방어하는 데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격분한 황제는 대답했습니다. 하늘이 내게 절대 권력을 주었는데 군대가 무슨 소용인가? 그들이 주군을 위해 노를 젓게 하라. 이것이 마지막 한 방울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우문화급은 가장 충성스러운 장교들을 모아 왕조의 운명을 봉인할 말을 속삭였습니다. 용이 미쳤다. 그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잡아먹힐 것이다. 618년 4월 11일 새벽 첩들이 여행을 위해 향수를 준비하는 동안 병사들이 궁궐로 들이닥쳤습니다. 전투는 없었습니다. 황실의 망상에 지친 경비병들은 공모자들을 통과시켰습니다. 황제는 자신의 개인 처소에서 와인병과 약물에 둘러싸인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목숨 대신 금을 제안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우문화급은 그를 비단끈으로 목 졸라 죽였습니다.
수많은 사건수도의 초르갈데 구우는 스츠 여성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 사용했던 바로 그 재료였습니다. 그는 50세였습니다. 독으로 부풀어 오른 그의 시신은 임시 무덤에 묻혔습니다. 연대기 작가들은 첩들이 칼소리를 듣고 새로운 의식이 온다고 믿고 무릎을 꿇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진실을 이해했을 때 일부는 웃었고 다른 이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몇 시간 동안 궁궐은 평화가 아니라 불신인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밖에서는 해가 떠올라 무너진 제국을 비추었습니다. 수양제의 몰락은 고통의 즉각적인 끝은 아니었지만 권력이 신을 대체할 수 있다는 환상의 종말이었습니다. 장두 문서에서 발견된 그의 마지막 명령은 터무니없고 비극적입니다. 내 함대를 준비시켜라. 쾌락이 나의 유일한 조국이다. 쾌락을 영혼과 혼동한 한 남자의 맹목을 이보다 더 잘 요약하는 문장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욕망을 법으로 만들려 했던 황제의 통치는 끝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조용하고 비참했으며 그가 강요했던 수천 개의 침묵을 반영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란군이 수도를 점령하는 동안 대운하는 여전히 무심하게 흘러 물의 흐름을 육체의 흐름으로 바꾸었던 제국의 잔해를 실어 날랐습니다. 반란군이 장두 궁궐에 들어섰을 때 보물 대신 유령을 발견했습니다. 음악과 헐떡임의 무대였던 복도는 먼지와 시체로 덮여 있었습니다. 내실에는 수천 명의 여성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일부는 살아 있었지만 일부는 미쳐 있었고 다른 일부는 해골로 변해 있었습니다. 전쟁 굶주림, 역병을 보았던 우문화급 유은화지, 예병사들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은 적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관리된 인간지옥의 증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은 황실 궁정이 아니었습니다. 부서진 영혼들의 병원이었습니다. 후대 의학검사 기록은 당나라 문서에 보존되어 있는데 극심한 영양실조, 감염된 상처, 신체 절단 등 가슴 아픈 광경을 묘사합니다. 가장 어린 첩들은 자신의 본명조차 몰랐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첩들은 바지선에서 빼앗긴 자식들이나 죽은 자매들에 대해 흐느끼며 이야기했습니다. 살아남은 환관들은 족이 노화하여 기어가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황실 욕망의 기계는 멈췄지만 그 소리는 그것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여전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스템을 해체하는 데는 몇 달이 걸렸습니다. 새 정부가 파견한 관리들은 하렘의 기록, 목록, 조직도를 검토했습니다. 모든 문서는 공포의 엑스레이였습니다. 교대 목록, 식단, 의료 기록, 화장품 비용, 처벌 명령. 1년 동안 수양제는 하렘을 유지하는데 군대 전체를 지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썼습니다. 그러나 감사관들을 가장 떨게 한 것은 이름들이었습니다. 숫자로만 또는 별명으로만 식별된 수천 명의 여성들. 육체의 제국은 문서상으로도 희생자들의 정체성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들을 해방시키라는 명령이 내려졌을 때 새로운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갈 곳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 집에서 끌려왔고 그들의 가족은 죽거나 이주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외부 세계를 두려워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갇혀 있었기 때문에 햇빛이 그들에게 공황을 일으켰습니다. 당국은 그들을 지방으로 돌려보내려 했지만 귀향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일부 마을에서는 생존자들이 연민이 아니라 수치심으로 환영받았습니다. 남자들은 그들을 황실 죄악의 상징으로 보았고 여자들은 그들을 피했습니다. 일부는 불교 사원에 갇혀 궁궐이 결코 주지 않았던 침묵을 기도로 찾으려 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말할 수 없는 것의 무게를 짊어지고 길 위에서 사라졌습니다. 하렘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또 다른 딜레마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혈통의 후손이었습니다. 최근 역사상 가장 증오받는 황제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일부는 새 왕조의 귀족 가문에 입양되었고 다른 이들은 숨겨졌습니다. 당나라 연대기는 그 아이들 중 한 명이 수년 후 승려가 되어 남은 생애를 무상에 대한 불경을 베끼며 보냈다고 기록합니다. 아마도 그것이 그의 아버지의 유산을 엑소시즘하는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한편 쾌락의 궁궐들은 파괴되거나 변형되었습니다. 미궁의 전당은 기초까지 불태워졌습니다. 그 자리에 당나라는 정화의 상징인 건조 정원을 세웠습니다. 황실 쾌락의 집들은 폐쇄되었고 그 잔해는 곡물 창고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록 보관소, 또 다른 형태의 폐허는 보존되었습니다. 새로운 역사가들은 기록을 지우는 것이 침묵의 죄를 반복하는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수서는 거의 강박적인 정확성으로 편찬되었습니다. 아무도 몰랐다고 말할 수 없도록 말입니다. 다음 세기들은 수양제의 역사를 단순한 악덕 연대기가 아니라 도덕적 경고로 재해석했습니다. 유교학자들은 그를 덕과 육체 사이의 무질서의 예로 인용했습니다. 불교도들은 그에게서 고통을 키우는 무지의 상징을 보았습니다. 도교도들은 왜곡된 연금술의 풍자화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교리적 해석을 넘어 양제의 역사는 시대를 초월하는 정치적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즉, 절대 권력이 스스로에게 사랑에 빠지면 타인의 삶을 재료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의 왕국은 외부의 적에 의해 파괴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설계한 욕망의 경제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고고학은 연대기 작가들이 암시했던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1957년 양저우, 양주에서 발굴된 유적은 황제의 무덤으로 추정됩니다. 고고학자들은 조각된 목재 가구, 아직 화학물질 잔해, 수은 흔적 포함가 들어있는 도자기 병, 그리고 에로틱한 상징이 새겨진 도구들을 발견했습니다. 죽음 속에서도 양제는 자신의 집착에 둘러싸여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무덤은 영묘가 아니라 하렘의 연장이었습니다. 현세에서 만들었던 감옥을 저승에서도 영속시키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불안하게 한 것은 물건들이 아니라 비문이었습니다. 한 판석에는 황실 서체로 쓰인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쾌락은 영원의 척도이다. 그것을 연구한 역사가들은 그것이 그의 묘비명이자 도덕이 감각으로 대체된 사상의 요약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 판석은 오늘날 박물관에 보존되어 권력을 모든 것을 소유할 권리와 혼동할 때 인간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양제의 유산은 그의 시체와 함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당나라는 국가적 트라우마를 의식하여 검소와 통제의 윤리를 강요했습니다. 새로운 황제들은 더 절제된 궁궐을 짓고 첩의 수를 제한하며 농민 가족 보호 법령을 선포했습니다. 사원에서는 하렘에서 잃어버린 여성들의 영혼을 위한 불경이 낭송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중의 기억 속에서 그의 이야기는 경고의 속삭임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 대운하의 어부들은 물의 아내들의 먼 노래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그것이 바람소리인지 아니면 황제의 바지선을 끌다 죽은 이들의 메아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돌이켜보면 그의 형상은 개별적인 괴물이라기보다는 논리적 극단까지 간 시스템으로서 더 크게 다가옵니다. 수양제는 단순히 타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종을 욕망으로, 욕망을 관리로 변모시킨 장치의 완벽한 표현이었습니다. 그의 몰락은 하늘을 대체하려 했던 일탈에 대한 우주의 수정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연민의 한계를 부정하는 모든 권력이 자신을 지탱하는 것을 파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수나라의 용은 자신의 보물에 둘러싸여 죽었지만 그의 영광을 증언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사랑을 소유와 쾌락을 영혼과 혼동하는 사람들이 죽는 것처럼 홀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궁궐은 재로 변했지만 그의 그림자는 여전히 살아남아 사람들을 욕망의 도구로 만들려 하는 모든 시대에 대한 경고로 존재합니다.